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96% 하락했고요. 코삭은 2.12%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크게 하락을 하였고요. 외인기관이 또 이제 매물을 쏟아내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2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700 중후반 요렇게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증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증시와 그 다음에 니케이,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모두 이렇게 좀 다 같이 하락을 한 모습이고요. 자, 지금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 좀 도배되는 소식은 코로나에 대한 재유행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입의 코로나 그 하위 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하위 변이가 유행을 하는데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런 바이러스 중에는 가장 전염력이 높다라고 합니다. 대신 이제 중증과 그런 사망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좀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 모두가 똑같은 이제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필 또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는 와중에 또 그렇게 크게 유행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려대로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전처럼 치명률이 높지 않다면 그런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제한을 이전보다 많이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 상황이 이전보다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이제 시장은 그런 코로나에 대한 대유행에 대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간 이제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이 이외에는 크게 백신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그런 백신도 나왔고요. 새로운 이제 백신들이 서서히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백신뿐만이 아니고 이제 의약품까지 개발이 완료가 계속해서 될 거고요. 그렇게 이제 의약품이 많아지고 백신이 많아질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점 이제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이슈가 없다면 확진자는 좀 증가를 하겠지만 크게 우리나라라든지 그런 전 세계적인 경기에 타격을 줄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단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수 중에 하나인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 변수는 좀 이제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그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유가라든지 그런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또 유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제 일부러 일으킨 것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일단은 서로 이해관계가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시간을 끌수록 사실 제재를 받긴 하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유가 급등, 천연가스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숨통이 트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 전쟁이 진행이 될지도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글로벌 상황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우리나라 은행도 7월 말 정도에는 이제 빅스텝이 불가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스텝 인상. 그래서 그 인상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환율을 보시게 되면 131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4원 정도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고점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13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좀 파격적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1200원 중후반대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환율이 치솟았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율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제 7월 말에 있을 그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 그래서 차츰차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의 걱정보다는 생각보다 이제 시장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하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최악의 상황을 예상을 할 때쯤이면 이미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은 반영이 되었고 그 상황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증시가 지금 이렇게 뉴스가 도배되는 시점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체적인 추세 라인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하단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하락을 하더라도 2200선 뭐 요 정도까지 좀 예상이 됩니다만 생각보다 이제 지금은 잘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사실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움직임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21선을 저항을 맞고 떨어져 가지고 떨어지긴 했지만 바닥 라인을 이제 4번 정도를 찍는 상황이죠. 그래서 동일 바닥을 한 4번 정도 찍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바닥 확인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우려되는 것은 이제 고점 라인이 좀 내려가면서 바닥 라인을 찍어 눌리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큰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반등을 할 것인지는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보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죠. 그래서 내일하고 내일 모레 정도는 크게 뭐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가 일방적인 방향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분히 그냥 이번 주는 좀 지나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계속해서 주시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차트는 뭐 크게 더 볼 거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양매도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시장이고요. 국채금리 시장은 2.9%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넘지 않은 채로 지금 2점 후반대, 3% 초반 정도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지금 뭐 우리가 우려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변수, 코로나에 대한 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떤 상황으로 또 이 흐름을 이어갈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가 이제 생각보다 유행을 크게 한다, 생각보다 이제 심각하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경기 침체가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의한 그런 경기 침체가 크게 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경험을 했었죠.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갔었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서 저울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유념해 두시고 천천히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0원 하락해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18,1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코스피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중에 이제 17,000원대로 좀 이제 하락을 했다가 장막판에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서 같이 좀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시간의 가격은 이제 18,000원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가지고 346만 주로 오늘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거래량이 계속 죽어 있고요. 크게 지금 뭐 하락할 때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에 대한 그런 거래량이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증시 하락에 의한 그런 이 일방적인 하락,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그래도 이렇게 반등시키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어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그 수급 자체가 언제 터질지는 일단 확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거래량을 좀 기다리면서 네,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 달 들어서는 또 하루를 제외하고 네, 이틀을 제외하고는 또 계속 또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정도가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과 내일 모레 정도는 또 네, 추가적인 뭐 크게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반등을 하더라도 크게 반등하지 않을 수 있고 네, 일단은 이틀 정도는 그냥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일 거래량을 이제 1000만 주, 1500만 주 이상 터질 때까지는 뭐 크게 움직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일봉을 좀 보았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이 가능할 만한 그런 패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자체가 좀 이제 완곡하게 이제 눕는 네,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21선을 지지한 채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지점에서 이제 주가 수렴을 끝내고 올라가는 과정 그런 그림을 우리가 그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네, 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정도 뭐 추가적인 횡보를 한다라고 치고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이 음운선을 좀 이제 돌파를 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변수로 좀 이제 바이오 종목, 진단키트 종목 위주로 좀 증시가 또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일 확진자가 또 이제 심상치 않게 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전처럼 그렇게 네, 코로나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 치명률과 중증 발생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백신 접종도 이미 많이 한 상태에서 항체가 좀 줄어들어서 다시 한번 재감염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전처럼 그런 패닉 상태만큼의 그런 확산세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천천히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주가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고점이 점점 이제 낮아지는 상태로 좀 추세 라인을 그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을 한번 지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한번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로 이제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좀 해놓고요. 이 라인 색깔을 뭘로 할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색깔은 뭐 빨간색 정도, 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고 선에 이제 굵기는 좀 더 굵게 해서 표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굵게 하니까 이제 끝점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시 한번 이거를 네, 그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좀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해서 이제 추세 라인을 따라서 좀 이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추세 라인을 어떻게 깰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때 떨어질 때 보면은 유상증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1WR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2WR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 물량이 계속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소화 기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그 신주 상장 때마다 좀 이제 이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좀 이제 저가 매입을 하거나 그리고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공매도 잔고를 쌓아서 공매도와 그 신주 상장을 교환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보았었기 때문에 신주 물량이 뭐 크게 많이 쏟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제 그런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러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 구간을 한번 돌파를 해야 될 것 같고 음운구름과 이제 겹치는 요 정도 구간이 좀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19,500원 정도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모이는 지점,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라인이 형성이 될 텐데 요 정도에서 이제 음운선을 타고 거래량 한번 터뜨리면서 좀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추세 라인을 이렇게 위로 좀 이제 바닥 라인을 올리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세기형 패턴을 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상단 라인과 하단 라인도 조금 진하게 제가 보기 쉽게 여러분들께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좀 굵게 표시를 할까요? 이것도 이렇게, 네, 그죠? 하단 라인은 요 정도로 좀 표시를 해두고요. 상단 라인도 네, 이렇게 좀 굵게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 두 선은 요 정도가 될 거고요. 이 안에서 계속 주가가 네,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균적인 그 구간 자체는 요 정도다. 네, 요 정도에서 계속 오랫동안 주가가 머물렀던 구간이다. 그래서 그 구간 자체는 2만원 초반, 그리고 19,000원 후반 정도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구간을 어떻게 또 진입을 하는지 그게 중요할 것 같고, 항상 이제 매물대가 많을 때 거래량을 쏟으면서 이제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래량이 필요한 구간은 아마 요 구간에 도달했을 때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계속 체크를 하면서 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에 대한 설명은 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중복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또 이제 까먹을 때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월봉 라인 자체는 계속 이제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투자자 오늘 9,300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0만 주 정도 매도하면서 네,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사고 매도, 하루 사고 매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기간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매수를 전환을 할 듯 하면서 계속해서 매도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뭐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물량은 매도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험 투시는 이제 매도를 끝내고, 뭐 매수량이 많진 않지만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매수량이 줄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매수 방향으로 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옵션 만기일이 왔을 때 좀 이제 그런 움직임들, 그동안 열심히 매입하다가 연기금 투자자가 한꺼번에 매도하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았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에 대한 수급을 또 한번 주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한 수급은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뭐 1620만 주 정도로, 네, 1628만 주 정도로 어제 대비해서는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렇게 또 한번 증가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고, 그 다음에 1공매도 거래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추가 신주가 500만 주 정도가 7월 한 21일 정도죠. 네, 20일 정도, 요 정도에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15일 정도에 공시가 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공시가 뜰 것 같은데, 한번 네,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신주가 상장되었을 때 공매도 잔고가 감소를 하는지 네, 그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오늘도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만 주 정도 감소해서 뭐 3,340만 주, 네, 그래서 뭐 큰 변화 없기 때문에 감소를 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 상세에도 외국인 추정 29만 주에서 뭐 31만 주 정도로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보다는 매도가 좀 많았지만 10.13%,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10.1%대를 계속 이제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뭐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 일단은 최근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좀 이제 이 하루 사고 하루 매도를 하더라도 꾸준히 이제 매수를 좀 매수량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반대로 쏟아내는 물량이 크게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의 주 움직임은 이 JP 모건에 의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네, 잠깐 빠졌는데, 일단 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G라든지 골드만삭스는 뭐 크게 많은 양 없었기 때문에 뭐 무시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때까지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의 매수 물량이 좀 강하게 붙었을 때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투신이라든지 그런 연기금 투자자가 좀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패턴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움직임들을 주시를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뭐 차트랑 뭐 수급 분석을 좀 진행을 했고, 이제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소식도 전해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문의하시는 그 두산 밥캣에 대한 PRS죠. PRS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네. 먼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중공업 시절에 그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을 이제 일정 부분, 네, 지금 일정 부분을 재무적 투자자, 네, 그쪽에다가 PRS라는 계약을 통해서 좀 이제 네,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PRS라는 게 일종의 이제 수합 계약인데요. 그게 이제 기준 주가가 정해졌을 때 그 주가보다 이제 그 계약이 만기되는 시점에서의 주가가 위로 형성이 된다면 그 가격과 지금 계약 당시의 가격의 차이만큼 이제 두산 중공업,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플러스로 수익을 받는 것이고, 재무 투자자로부터. 근데 반대로 이제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가 된 시점에서 그 마이너스 분만큼은 이제 재무적 투자자에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첫 계약을 하게 된 당시가 이제 2018년이었나요? 그때 이제 두산 엔진이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합병하는 과정이었나요? 그 과정에서 두산 밥캣에 대한 지분을 떼는 과정에서 좀 이제 그렇게 좀 PRS라는 계약을 진행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계약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무적인 투자자들이 아마도 계약을 진행을 했을 거고요. 그런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 2018년 당시에는 두산그룹이 이제 상당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계약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2022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느냐? 그게 사실 만기 기간이 좀 있는데, 그거를 만기를 이제 계속 연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좀 끌어온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만기가 다가왔었는데 그걸 계약을 연장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 가격은 5만 한 600원 정도였나요? 네, 그렇게 두산 밥캣에 대한 그 기준 주가를 그렇게 정했고요. 그 계약 당시의 주가로 그때 이제 1000만 주 정도, 그죠? 1000만 주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네, 두산 밥캣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제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 두산 밥캣에 대한 PRS 만기가 올해 8월 31일에 만기인데요. 그걸 이제 연장을 하느냐 혹은 거기서 손실 보전을 하느냐, 그게 이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로 연장을 하지 않고 손실 보전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이 나오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두산 밥캣에 대한 가격대를 좀 확인을 해보면 두산 밥캣 28,8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무너지면서 같이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당히 하락폭이 컸고, 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제일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를 공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이제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투자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을 그렇게 급격하게 해버리니 그런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이렇게 건설 경기부터 죽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아마 시장에서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또 급락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는 8월 31일에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손실 보전을 하면서 그 이제 수합 계약을 이제 끝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주가 그 재무적인 투자자에게 재무 투자자죠. 네,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1,000만 주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산 파켓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점 라인에서도 36,000원에서 지금 거의 뭐 30% 가까이 주가가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월봉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반토막 이상, 100% 이상 떨어진 상황입니다. 50%죠.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두산 마켓이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밴드를 벗어난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구역에 진입을 했다. 이때까지 두산 버켓이 잘 버티다가 한번 뚝 떨어진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한참 치명률이 높고 크게 유행을 할 때 그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가 좀 침체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나왔을 때마다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약간 그런 경향인 것 같고요. 그때마다 이제 그런 상황이 해결이 되었을 때는 또 크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두산버켓 같은 경우는 연 영업이익이 6천억이죠. 그래서 6천억 정도가 나오는 아주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효자 종목이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자체가 3, 4%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이런 저평가 구역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영향이 있겠지만 분명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이 끝나고 또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큰 사이클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마 이 두산 마켓을 저평가 구역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굳이 지금 이 싼 가격에 교환을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만약에 28,800원이라고 했을 때 1,000만 주 정도가 이제 아까 600원이었죠. 56,600원에서 28,800원이면 거의 22,000원 정도가 한 주당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뺐을 때는 뭐 거의 2,000원 가까이 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두산 메카텍도 매각하고 그다음에 두산 박콕도 매각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었지만 그 현금을 사실 이번에 그 한컴이었나요? 뭐 그거를 매입한다고 또 썼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그 계약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계약을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일단 이 재무제표를 좀 보았을 때는요.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여러분들도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당연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분기가 110억 정도였죠. 연결해서 순이익이 110억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개별 손익 계산서를 보았을 때 금융 손익이 지금 709억 정도가 마이너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쳐가지고 이제 분기 순손실이 이제 133억 이렇게 잡혔고요. 그래서 이 금융 손실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연결 그 순이익이 상당히 이제 많이 감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분기 때가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잡혔다는 것이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렇게 손실을 진짜 보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PRS 계약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예비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재무제표에 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발표되는 그 그 순손실이 마이너스로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10억밖에 못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계약을 만약에 만기를 끝내지 않고 연장을 한다면 실제 손실을 본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주식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실제 우리 자산에 바로 마이너스로 반영된 것이 아니죠. 결국에는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올라오는 과정이 있을 때 그때 최소한의 손실을 본다면 지금 이 마이너스는 손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손실을 그렇게 크게 본 게 아니다. 근데 이제 3월 달이었죠. 아까가. 그래서 3월 달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두산 버켓이 또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백억 이상이 또 이제 마이너스로 잡힐 가능성이 큰데 2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적자 전환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발표가 되는 게 이제 적자 전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적자를 봐서 막 또 빚에 허덕인다라고 본다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그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한 2천억 정도를 또 그렇게 금융 손익으로 마이너스로 잡는다면 뭐 크게 또 이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잡히겠지만 실제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유보율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요때도 보시면은 1분기 때 실제로 이제 순이익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율 자체는 한 10% 이상이 또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우리가 크게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기간에 이제 뭐 시장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데 이용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가 7월 15일 정도인가요? 7월 말 아니면 8월 정도까지 가야겠네요. 그래서 일단 8월 31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하는지 그 정도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소식은 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다시 내용이 나왔는데 착공을 이제 앞당긴다라고 하죠. 확실히 이제 1년 정도를 앞당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환경 평가를 착수를 해서 2024년에 건설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올해 일감 발주를 기존에는 이제 925억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1,300억으로 더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울 1호기를 통해서 이제 전력 수급을 9.2기가와트 예비 전력으로 확보를 준비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단계별 계획을 보시면은 24년에는 이제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고 25년까지는 1조 원의 일감을 공급을 하고 그죠? 30년까지는 원전 10기 정도를 수출하겠다라는 목표를 또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시 흐름이 좋지 않고 뭐 두산 바켓 PRS니 뭐 두산 에너빌리티 EWR이니 뭐 그런 계속 이제 소식이 들려오긴 합니다만 그런 산물이 사실은 2018년, 2019년, 2020년 요때 한참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을 때 좀 만들어졌던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씩 좀 해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상당히 이제 여유가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만 더 믿으시고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겠지만 이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고 해서 주가가 계속 뭐 눌러지면서 좀 답답한 경향도 있지만 분명히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7월 달도 사실 뭐 크게 움직임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산업의 그 패러다임 변화에 그죠? 산업이 이제 다시 크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는 수준이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투자자들은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계속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 충분히 지금 주가가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한 그런 기회도 충분히 지금 온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노리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